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KTB투자증권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코노미TV는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잠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KTB투자증권에서 자산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자산 할 때냐, 위험자산 할 때냐. 부동산은 위험자산이라는 인식하에 부동산도 실물자산으로서의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이걸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대체 투자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얘기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기도 있고 사실 주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 모멘텀이 실제 경기보다는 좀 더 앞서서 올 거라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이 왔을 때 주택 시장에도 좀 온기가 퍼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 좀 더 갈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돼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건지. 집값이 사실 금리, 수급, 그리고 정책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인 수급. 근데 여기서 공급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 요인은 분명히 둔화된다. 네. 인구 구조,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저물가, 그다음에 부채 환경에서의 어떤 그 추가적인 빚을 낼 수 있는 한계. 네네. 또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기에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요 측면이 제한돼 있다. 공급이 계속 부족하면 오르겠죠. 제한된 땅에서 살 집이 없으니까. 신축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은 맞는 거고요. 현재 상황이란 건. 어쨌든 수급 쪽에서 공급을 제외한 수요 요인은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 큰 어떤 그건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요인, 유동성 요인,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재료가 되긴 좀 쉽지 않다. 네. 특히 올해 내년은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디플레이션 환경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 예측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단기 사이클, 중단기 사이클로는 세계 경기의 침체가, 그러니까 저금리가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돈값이 아무리 싸도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고 이러기에는 좀 쉽지 않다. 유동성 요인이 조금 중립 요인으로 이제 포지티브 요인에서 중립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제 지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정책 요인, 규제 요인은 그거는 다른 영역이니까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이 세 개를 합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는 앞으로 한 1, 2년은 조금 차분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급락, 폭락의 이런 상황으로 왔을 때는 정책 완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부양책을 쓰고, 그게 이제 주택시장이 과열을 보이면 거기서 규제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주택시장의 업앤다운을 더 심하게 만드는, 뾰족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어떤 재건축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게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역발상이지만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장 경제 주체들의 반응은 훨씬 복잡하게 일어나거든요. 공급이 줄겠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시그널을 정부가 더 혼란을 주면서 시장이 노이즈로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없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과거처럼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용 가치에 의해서 대도시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일정한 수요, 아무리 생산 인구가 둔화돼도 일부는 대도심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극화 차별화로 벌어지면서 결국 거리가 먼 지역, 잠재 수요가 적은 쪽은 이제 당연히 도심과 차별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전국의 어떤 집값을 혹은 서울 시내 전체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PIR로 계산하는 어떤 통계 방식은 너무 이제 조금 러프하다, 거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역시 그런 부분도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쪽의 논리에 많이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는, 시장은 순환하고 늘 공포와 탐욕이 존재했고, 그것이 가격의 어떠한 과도한 상승과 과다한 냉각을 만들었고,
그 자체가 시장이고 그런 업앤다운이 자본주의 시장의 가격 눌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정한다면 소위 켄 피셔라는 분이 그 대중으로부터 항상 떨어지는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대중의 힘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시장은 그렇게 인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인자하게 기다려주고 잠시는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다. 대중이 쏠린 곳에서 초과 이윤을 남기기는 쉽지 않은 게 그동안 역사가 가르쳐준 어떤 시장의 어떤 생리였고 시장의 원리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모든 분들이 너무 부동산 불패론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그 주택 버블이 깨지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20년 불황으로 이어진 이 사태로 갈 것이냐. 예, 그 부동산 시장도 순환을 쭉 해왔습니다. 그동안 매크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보는데 가령 근래에 뭐 스페인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아일랜드 부동산 버블 기억나십니까? 네, 바로 뭐 몇 년 안전에 일어났던 현상이었고요. 그때도 뭐 부동산 불패론이었죠. 스페인이나 아일랜드, 유럽 지역이. 하지만 대폭락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전고점 이상을 또 왔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이제 굉장히 큰 부동산 자체가 거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CDS, CDO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네네. 아무튼 부동산 관련 거품이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일본의 부동산이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90년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80년대 일본 부동산 가격이 아마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아마 300~400% 올랐을 겁니다. 그게 이제 주가 하락과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90년에 일본 CD 금리, 그러니까 장기 통계가 없어서 CD 금리를 제가 봤는데 30% 가까이 됐습니다. 90년에. 30% 이자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실은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 피크를 쳤죠.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옵니다. 10여 년에 걸쳐서 일본이 90년대에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려오는데 모든 금리가 국채 금리도 그렇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집값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아마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거의 반토막. 네네. 네. 그래서 9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대체로 주가, 상업, 주거 부동산이 거의 한 87%. 그러니까 그걸 100으로 보면 지수화해서 그래 보면 거의 한 15에서 20까지 떨어진 거죠. 100에서. 네. 엄청난 충격이었네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고 그거를 사람들은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자본 20과 타인 자본 뭐 80으로 샀다. 그런데 100의 자산이 이제 5분의 1 토박이 났습니다. 그럼 네. 20이 됩니다. 네. 20이 되면 자산은 지금 20이고 부채 80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80에서 20을 뺀 60만큼은 이 부실 요인인 거예요. 이걸 해결 못하면 기업 같으면 파산을 하고 개인 같으면 또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소비가 계속 주는 거기다 인구도 이제 피크아웃 했지 않습니까? 그때 90년에 일본 생산 가능 인구가 8,500만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고 우리나라도 뭐 생산 가능 인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재작년에 이제 3,700만 명으로 피크를 쳤는데 이게 50년 후면 2070년인가요? 2067년에 네. 50년 후에 1,700만 명까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아이를 아무리 낳아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예측입니다. 그래서 2,000만 명이 줄어요. 일본의 90년대와 너무 닮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90년대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원래 이번 부동산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조금 반면교사해야 된다. 네네. 부동산 거품 얘기를 많이 하다가 집값이 뜨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다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렇게 될지 이제 지금 정말 일본의 90년대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어떨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입니다만은 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시죠. 이거는 뭐 일본하고는 다르다. 뭐 이래서 다르다. 이번만은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만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매크로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요의 감소, 그다음에 인구의 감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트랩, 함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는 일본만큼 영향을 줄지, 일본보다는 천천히 어떤 영향을 줄지, 혹은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무풍지대가 될지,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크로하게 오버롤하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 네네. 생각을 합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은 국내에서는 IMF도 겪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보니 주택이야말로 안전자산이다 라는 인식을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식의 오류인 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를 보는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은 결코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90년대부터 전 세계 부동산은 계속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순환하면서 업앤다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역시 빠질 때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불과 뭐 몇 년 전에도 한 번 있었고 하우스푸어라는 용어를 저희가 네. 쓴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동산도 역시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가 지금 약하죠. 특히 이제 지금 일본의 지금 그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거를 이제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리처드 쿠라는 사람이 밸런스 시트에 어떤 불황이라는 그런 책을 내면서 제가 감명 깊게 읽어서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린 건데, 얼핏 생각하시면은, 인플레이션이 빚을 갚는데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빚을 갚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빚을 갚는 데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빚의 총량은 가치는 그대로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줄 수 네, 있죠. 소득이 줄어서 빚을 갚는데 더 허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